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예비고3을 위한 2022 대입 분석편, 오늘은 정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정시 관련해서는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시 때처럼 입시 결과를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경쟁률과 올해 어떤 그 특징들을 가지고만 좀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2023 입시에서 특히 정시는 기존 2022와 동일한 전형으로 진행들이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우선 2022 대입 정시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좀 특징을 나눠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정시 인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수능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교차 지원. 요 세 가지를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정시의 키워드를 하는데,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말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많이 실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들, 저희가 이제 기준 했을 때 얘기하는, 인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들의 정시 반영 비율을 40%까지 교육부가 늘렸죠. 소위 얘기하는 강제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 전체가 늘었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수시 때도 얘기했지만, 이 약대가 신설되면서, 이공계 지원자 최상위권 학생들, 특히 N수생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때가 또 경쟁률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들었구나 하는 걸 좀 볼 그때만 수가 저도 있어요. 한번 도전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고학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데도 네. 수능 공부가 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원래 의대 때문에도 원래 뭐 7수, 8수, 그쵸. 심지어 10수 하시는 네. 분들도 있었는데, 약대도 요번에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해서 좀 준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시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자,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잘 모르는 사람들만 좀 모른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작년에 굉장히 핫했어요. 이놈의 그쵸. 수능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선택형 수능이 어떠한 현상을 갖고 왔느냐,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표준 점수의 유불리가 등장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냐에 대학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세히. 기존까지는 문과, 이과가 따로 시험을 봤잖아요, 수학을. 그렇죠. 근데 이번부터 수학이 통합으로 바뀌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뭘 하냐를 통해서 내가 문과로 진로를 갈 거냐, 이과로 진로를 갈 거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도 희석이 많이 돼버렸다. 그리고 공통범위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증가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증가. 근데 수학편은 나중에 한 원장님하고 좀 더 그거는 자세히 제가 얘기할 나중에 거고, 자세하게 국어 할게요. 같은 경우에도 공통범위, 특히 비문학에 대한 난이도는 확실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1등급 점수가 말도 안 돼요. 80점대에서 전 과목 1등급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역대급 최고 난이도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수능. 그리고 요 기조가 현재 계속 유지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2023 대입도 2022 대입 정도의 난이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낮은 난이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아주 쉬워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으로 우리가 선택형 수능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 교차 지원. 이거 진짜, 이거 예전에 저랑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교차 지원 인원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역시 우리의 이 수능생들은 항상 예상에서 빗나가는 친구들이다. 일단 내가 이과냐 문과냐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일단 대학이 중요하다는 학교 이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이 교차 지원이 어마어마해졌어요. 특히 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요 수학하고 이 과탐 과목을 문과에서도 그냥 지원이 가능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는 이 표준 점수까지 연동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문계열 지원자들 중에서 이과 지원생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입시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할 거지만 지금도 들리는 얘기, 그 다음에 이미 지원자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봤을 때 이과 지원생들이 문과로 소위 얘기하면 침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아졌고, 이과 지원자들 중에서 이른바 이제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가 나온 애들이 원래대로 하면 중상위권 이공계 학과를 갔어야 되는데, 이른바 상위권 상용계열 학과로 점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죠. 저희가 농담 삼아 경영 경제잖아요, 저게. 그거를 이과로 편입해야 된다라는 말이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제가 경영경제학과에서 지원자들 보면은 이공계 원래 지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적했던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적 기하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은 좀 가질까 합니다. 자, 우선 정시 분석에서 경쟁률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정시 지원자 그럼 얼마나 늘었냐?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반영들이 최대 40%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더 늘어난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선 요걸 먼저 볼게요. 일단 2021학년도 수능 지원자,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를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재학생, 졸업생 다 합쳐서 49만 3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응시는 몇 명이 했냐면 42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응시율이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재학생도 85%, 졸업 검정고시도 85%. 뭐 졸업생 숫자 보시면 한 13만 3천 명 정도가 봤죠. 네. 자, 근데 올해 어떻게 됐느냐? 일단 토탈 합쳐서 50만 명이 다시 넘었습니다. 최근 한동안 50만 명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50만 명이 일단 넘어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응시자 숫자도 44만 명이어서 응시율이 87.9%, 88%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무려 3% 이상 늘어났고, 숫자로만 따지면 10,000명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한 17,800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때 확실히 작년 수능 2022 대입 정시는 수능 이 지원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응시자 숫자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지원자들 숫자도 늘어났겠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바로 정시 반영 40%였잖아요. 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단 서울대는 30%까지밖에 안 늘렸어요. 근데 얘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대는 국공립대학이다 보니까 3년 전에 얘네는 이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빨리 결정을 다 해놔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작년 30%였고 올해는 이제 40%로 올리죠. 연대 작년 보세요. 연대가 44.2%. 그러니까 정시 인원 비율로는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게 연세대학이었어요. 연세 44%, 고려대가 40%, 성균 40%. 대다수 학교 다 40%대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하죠. 중대가 뭐 한 35%. 그래서 평균적으로 서울 안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가 60%고요. 네. 자, 정시가 39.6, 한 40%예요. 맞네. 이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정시의 지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게 실질적인 입시 결과에서 수능 등급까지 더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년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 더더욱 치열했을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자, 요거를 연결해서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 진짜 경쟁률 어땠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지원 지금 인원 비율을 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자, 실제 2020 정시 경쟁률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2021년 정시 경쟁률하고 기준했을 때, 자, 가장 적었던 학교가 고려대예요. 근데 고려대는 약대까지 있어요. 자, 근데 2021년이 3.85대 1이었어요.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3.57대 1로. 네. 유일하게 줄었어요. 이 학교만.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들 다 보세요. 전부 올랐어요. 최소한 1%에서 2% 이상 전부 올랐습니다. 경쟁률 자체가.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는 건 요 약대라고 써져 있는 학교들은 뭐예요? 서울대 빼고. 네. 성대, 숙대, 아주, 연세, 뭐 이하, 중대, 동국, 동국 이런 학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네요. 일반적인
물론 숭실대나 인하대처럼 이런 학교들도 작년 기준에 했을 때 1점 몇 프로 이상 다 올랐어요. 하지만 자, 이 학교들이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약대 있는 학교들이 반사 이익을 얻은 걸 수도 있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약대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수능 합격 등급부터 훨씬 높아질 거 아니야. 얘네들에서 그 연쇄 이동을 하니까. 그럼요. 그러면 약대 없는 학교들은 그런 집단들이 지원을 안 할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애들이 지원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대 경쟁이 오르는 거죠.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정시에서 이렇게 올라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다수가 그 전년도의 평균 수능 경쟁률은 일반적으로 4대1 넘어가면 많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 넘어갔네. 거의 다 넘어갔어요. 최소 4대1에서 5대1, 6대1, 7대1까지 올라갔어요. 경쟁률 자체가. 평균적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작년 이 2022 대입 정시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수능에서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문이과 통합. 그래서 선택형 수능이라고, 그러니까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2022 이전까지 수능은 이과 수능이냐 문과 수능이냐로 결정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따로 줄을 세웠죠. 그렇죠. 특히 수학에서. 네. 이과 수능은 수학 가형과 과탐을 봤어야 됐고요. 네. 문과는 무조건 수학 나형과 사탐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과와 문과가 서로 교차나 침공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따로따로의 그들만의 리그를 한 거죠.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줄을 세웠으니까 요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 이전 수능까지는 이과 애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과 애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불구하고 네. 수학 1등급 뛰는 게 너무 힘들었죠.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문과에서 수학을 좀 못해도 그 문과 집단에서는 1등급 찍기가 좋았으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1등급 점수대를 보면 그래도 이과는 되게 못해도 92, 94점. 근데 문과는 심하면 88점도 1등급 나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었죠. 왜? 올해부터 통합, 문이과 통합이 가형, 나형이 없어지고 공통 플러스 선택 과목, 미적을 선택할 거냐, 기하를 선택할 거냐, 확통을 선택할 거냐로 바뀌어버렸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요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명확히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들이 많아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과 폭망했다. 이게 여기서 시작.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한. 네,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따가. 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과탐과 사탐 중에서 두 개를 섞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탐 하나, 사탐 하나로 선택해도 됐었어요. 네. 과탐 두 개 선택해야 되고 사탐 두 개 선택해야 되고. 요게 다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있는 2022 이전 수능에 있는 이과 문과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수능에서 일단. 그럼요. 형식적으로.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 선택 과목이 왜 수능에서 문제가 생겨버렸냐. 이건 말이 맞냐. 바로 요거예요. 표준 점수에서 유불리가 발생했는데, 볼게요. 수학에 대한 이번 표준 점수가 만점 기준 했을 때, 확통이 만점이 표준 점수가 144점이었어요. 만점이. 근데 기하가 147점. 미적이 147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그냥 이것만 보면 아 뭐 3점 차이인데 3점짜리 문제 하나 맞추면 되는 게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숫자로 3점이라고 하는 점수 차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점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만점 받았을 때 무조건 확통했던 애들이 기하 하나 미적 선택하는 애한테 무조건 점수에서 밀린다. 지는 거야. 그렇죠. 3점이면 솔직히 그냥 거의 불합격이라 봐야 돼요. 그 정도의 차이다. 그리고 탐구도 보겠습니다. 탐구도 과탐의 평균적인 표준 점수 제일 위에 있는 만점자를 기준으로 72점을 줬어요. 근데 문과는 가장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 받으면 68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구도 사탐 선택하는 애들은 과탐 선택하는 애들에 비해서 마이너스 4점 차이야. 야. 확통에서 마이너스 3점 차이 나죠? 두 개 합치면 합치면 마이너스 7점이네. 마이너스 7점 차이 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그래 서영고만 얘기하자고. 서영고를 기준으로 했는데 마이너스 7점이면 그냥 안 되는 떨어지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얘기하는 교차 지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이 표준 점수와 함께 영향을 가장 끼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교차 지원. 그렇죠. 자, 교차 지원에서 우리가
조금만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해서 1등급 맞은 집단이 어느 정도냐, 확통을 맞은 집단이 어느 정도냐. 자,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지금 이거는 정보를 오픈한 게 아니고 저희 종로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수능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서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예상치네요. 뭐 어느 정도 예상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종로학원의 자료를 기준해서 보면 1등급 때에서 수학과 미적 기하를 선택해서 합격한 친구들 숫자가 19,882명 정도일 거다. 반대로 학통에서 1등급 인원 비율이 2,339명 정도라는 지금 이야기가 이미 일반적입니다. 요거는 네이버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자료예요. 네. 2등급이 무려 44,963명이고 수학 학통이 8,900명 정도. 3등급 때, 4등급 때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한 애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요 1, 2등급 때 인원을 보세요. 수학 미적 기하 1등급 맞은 인원 합친 것보다 수학 학통 1, 2등급 인원 합친 숫자도 적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띠냐, 당연히 이과 지원자인 애들 중에서 최상위권 애들들이 합격급만 한 단계 높이면 당연히 내가 인문계열로도 갈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비율로 보면 보세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무려 86%. 아, 너무 크다. 기하가 한 3.5%. 네. 학통이 간신히 10% 넘었어요. 대다수가 예측할 때 한 7대3, 8대2 정도 예측대로 했는데 실제로는 9대1이 나와버렸죠. 그러네. 자, 2등급도 보겠습니다. 2등급도 무려 65.3%, 기하가 13%인데 학통 20%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그냥 인문계라고 할게, 인문계 지망자들의 수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과 애들이 문과에는 특히 경영, 경제학과 안 노리겠습니까? 누가 봐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과로는 동대밖에 못 가. 동대 기계과 쓸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점수면 똑같이 문과로 딱 해서 상경이나 경영계열 딱 계산해보면 심지어 경영계열은 인원도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죠. 그러면 내가 이과로는 동대인데 문과로는 한 최소 중대 이상 쓸 수 있는데? 아니면 성소 가능한데? 이래 버리면 노려보죠. 가나다 3개의 카드를 쓰는데 하나 정도는 그렇죠. 평균 문제 쓸만 하잖아요. 어차피 치이는 애들 많으니까. 요런 부분들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자, 수능 최저에 대한 미충족 학생도 증가해서 2월 인원 늘어났죠. 거기 이과에서 문과로 상위권 대학의 교차 지원 인원이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어떤 걸로 알 수 있냐. 이 자료는 UA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학생들의 대상을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좀 작게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적분 기하 과탐 응시자들의 기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 이번 수능에서 수학 등으로 인하여 자연계 수험생이 유리할 것 같다는 예측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본인들이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 모집 단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결과, 자,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할 용의가 무려 33.2%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 보면, 아닌 인원이 더 많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년도까지는 아니오가 99%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계 문과 지원 교차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올해 바뀐 거예요. 자, 그거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게 교차 지원 비율입니다. 이건 자료가 나왔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 기준 했을 때 교차 지원 0%. 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할 수가 없었죠. 네. 연대 고려도 0.44%예요. 특히 일부 학생들만. 네. 근데 2022 올해입니다. 올해 서울대 인문계열 교차 지원자 인원 비율이 27%예요. 이미 27%. 연세 고려대 45.9%.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니면 수능을 공부를 자연계 공부,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자연계 공부를 하고 지원을 그냥 문과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요 미적 기하하고 과탐을 그렇죠. 인문계열 지원할 때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과는
문과 애들이 지원을 못하죠. 왜냐면 사탐을 하는 애가 과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애들이 특히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그러니까 15개의 대학에서만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15개, 서울 안에 15개 대학하고 또 요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지방 국공립대. 지방 국공립대들하고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들이 이 현상들이 두드러졌어요. 솔직히 수도권만 해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어차피 점프한다는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학과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요 부분들이 또 생기는 데는 아까 얘기한 의치한 약수라는 의학 계열의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공계열에서는 의학 계열, 그 다음 서울대, 그 다음 연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아무튼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뽑는 숫자가 1년에 6,000명이야. 그러니까 이과 1에서 6,000등까지는 그냥 의치한 약수 가는 거죠. 개념상. 근데 실제로 만약 거기서 정시가 3,000명이니까 3,000명, 1에서 3,000등까지 지금 의치한 약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가 그러면 빵꾸가 나니까 당연히 위로도 점프를 하지만 하나씩 할 수가 있지.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문과 쪽으로 점프를 하는 점프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눈치 싸움만 잘하고 머리만 잘 굴렸으면 올해 정시로 진짜 대박난 애들이 존재해. 반대로 거기서 쪽박나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아주 두드러지게 일어난 현상이고 요 현상이 아마 2023 입시에서는 더 많이 일어날 거라 봐요. 한번 사례가 있었으니까. 사례가 있고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택형 수능의 입시 결과가 오픈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는 뭐 그냥 소위 얘기하는 그냥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시면 이거잖아요. 문과 1등하고 그죠? 1등급이 서영고를 쓰잖아요. 근데 그들과 이과 2등급 애들이랑 싸울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봐야지. 똑같은 1등급끼리 싸우는데 네. 이공계 선택이 1등급 많다.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문과 1등급의 인원이 기껏해 2,000명밖에 안 되는 건데 이과 계열 1등급이 무려 2만 명 가깝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네끼리 경쟁을 한다 계산을 하지만 만점 받았어? 내가 무조건 표준 점수로 3점 이상 점수가 높아. 과탐까지 내가 올 만점 7점이 무조건 높아. 이거는 그냥 명백한 사실이잖아. 그럼 이거는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 1등이야. 1등급이야. 그러면 서울대 공대 하나 쓸 수 있고 서울대 인문계 하나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권을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인문계 1등이야? 인문계 1등은 서울대 공대를 못 쓰는 거잖아요. 서울대 공대도 못 쓰지만 그 밑에도 못 쓰고. 소위 얘기하는 인문계 인기학과 쓰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인문계 최상위 인기학과는 경영학과 썼는데 이과 애들 중에서 딱 수학 하나 틀렸는데 나랑 표준수가 똑같아. 얘가 들어오면 이제 골 때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과탐이 만점 받으면. 이해됐어. 그러면 요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냐? 없어요. 이거 해결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최근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에서 수학을 미적 기하하겠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는 또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 말이 안 된다. 근데 요 근래 나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게 가능한 부분은 있다. 다만 여기는 조건이 뭐냐? 무조건 수학이 1등급이어야 된다. 그렇죠. 2등급부터는 표준점수의 의미가 없어. 거긴 다 거기야.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핵심은 그냥 1등급끼리의 경쟁, 아니면 2등급 극초반의 경쟁. 그러니까 15개의 대학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15개 대학도 다라고 보지 않고 건동 홍숙인 애들이 중경 외시하고 싸운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건동 홍숙이 내가 볼 때 교차의 마지노선인 거야. 그렇죠. 얘네들이 내가 중경 외시로 점프하느냐, 중경 외시에 있는 애들이 내가 연고대로 점프해보냐. 그 고민을 하지. 솔직히 그 밑에 있는 애들, 뭐 예를 들면 가천대에서 광운대 점프가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 점프할 수가 그렇지. 있다. 문과 쪽으로.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그 상경 계열을 이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또 대학에서 그치. 배워야 되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르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누가 문과는 아무것도 없죠. 살아남는 게 없어. 문과에 인기학과 한 개도 없는 건데 그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교차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부분들. 네. 그래서 교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게 올해 더욱더 일어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거를 때문에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능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정시도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럼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에 있는 문학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문학과 비문학을 얘기하는데 비문학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말 그대로 문학이 아니라 뭐 과학 지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지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풀면 점수를 만들 수 있는 문학 파트는 다 맞춘다. 그리고 선택 과목들. 엄매하고 화작 어떤 걸 하던 이거 만점 맞추기 해야 된다라고 대다수 국어선생님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학과 선택을 중심으로 국어는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 자, 수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학 우리 한 원장님이 자세히 네. 말씀하실 거예요. 다만 공통 중심으로 하는 제가 건 보는 건 일단은 공통 기준으로 하다. 네, 맞아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8문제 나오는데 8문제 다 맞추기 게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통 다 맞추기 게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공통에서 아마 등급이 거의 다 갈렸다라고 봐야 된다. 영어는 작년 영어가 충격적이었죠. 왜냐면은 드디어 기존에 있었던 패턴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 공략법, 2등급 공략법, 3등급 공략법이랑 공략법이 있었고 그냥 그대로만 하면 그 등급이 나왔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이제 그렇게 깨트린 것 같아요. 다 깨졌는데 특히 영어는 아주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죠. 왜냐면 깨졌죠. 영어를 이제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영어의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진짜 꾸준히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얍삽이 전략 영어는 안 통한다라는 거.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딱 이렇게 딱 결론 드렸습니다. 응시 인원 제일 많은 과목 선택해라. 그러니까 네가 뭘 좋아하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응시 인원이 많고 거기서 점수 만들 수 있는 과목 선택한다. 그게 핵심이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좋은지도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목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과목 선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어하고 수학의 선택은 선택 과목은 가급적 고3에 만약에 교과목이 있다면 그거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저는 그냥 이공계 진학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그냥 미적해라. 예, 미적하면 기하 둘 중에 하나 더 좀 좋은 거. 그리고 인문계열 저는 다시 한번 인문계열 학생들 미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냥 확통 했으면 좋겠다. 학통 차라리 만점 받아라. 미적 만점 못 받아. 미적 만점 못 받는데 왜 자꾸 미적을 하려고 해서 난 이해는 안 가.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 좀 그렇게 보고 자 탐구 과목은 말씀드릴게요. 응시 인원이 제일 많은 거 하고 무조건 점수 잘 나오는 과목 선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탐구는 뭐 생활과 윤리 아니면 뭐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 주로 응시 인원이 제일 많고 제일 점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등급대 프로테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과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구과학, 생명과학 해라. 물, 원, 화, 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 원, 생원 해라. 투 하지 마라. 서울대 쓸 거니? 그냥 원 해. 그냥 원 해. 자, 다음 수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수능 학습은 저는 지금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지만 3월부터는 최소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4개에서 5과목을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 학교를 다닐 때는 주중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은 실수가 국수형이니까 최대한 거기에 연결해서 국수형 중심. 그리고 학원도 국수형 중심 자주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 탐구를 뭐 인강을 읽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닌다 해서 탐구를 하고 그거 이외에 내가 국수형 중에 좀 보강해야 된다. 이번 주 뭐 할당량 못 맞췄다 하는 것들을 주말에 활용을 해서 최대한 주 7일 내내 학습을 골고루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능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수능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당연히 하겠지만 정확히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등급을 목표로 하면 안 돼. 등급을 목표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3월 모의고사 1등급이 6월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지 않고 9월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이거 한 원장님 한번 우리 얘기해보고 정확히 얘기하면 반영 비율을 좀 고민하고 저는 수능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수능 과목의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해?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냐? 수학을 높냐?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게 하느냐? 탐구는 얼마만큼 많이 반영 비율을 갖고 있냐? 영어는 뭐 가감점을 쓰냐? 가산점을 쓰냐? 한국사는 최소 몇 등급 맞아야 되냐? 등등 반영 비율을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별 학습 우선 시간을 부여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히 11월 16일까지 하신다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도 않을까. 있죠. 특히 저희 차강 크루. 그렇죠. 차강 크루 괜찮네요. 차강 크루. 저희 차강 크루 학생들 요렇게 좀 열심히 잘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2022 이 정시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좀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2023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저희 고3 학생들 정말 다시 한번 파이팅해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신과 수능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는 정시 파이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올인이다 올인. 그러니까 다 해야 입시는 된다. 파이터, 네. 입시 파이터가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수시, 정시 이런 거 없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뭐 한원장님 어떠세요? 오늘 내용도 아무래도 한원장님 입장에서도 조금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저번 주에 수시를 들으신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솔직히. 예. 왜냐면 확실히 숫자가 보이니까 와닿는 게 다르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럼 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최종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실 거죠. 분석을 좀 더 엄밀히 해야죠. 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수학 학생들이 왜 이렇게 불수능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거는 저도 또 궁금한 게 네. 워낙 많아서. 근데 그거는 원인은 딱 하나라서 이렇게 길게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짧게 제가 그 이유만 딱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김소장. 한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